안녕하세요. 시와 미술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이집트 예술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세기의 미녀이자 요부로 알려진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죠.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그녀의 코가 한치만 더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코가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이집트는 기원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된 것을 시작으로 또 그리스, 로마 등의 번갈아 정복을 당하면서 급속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했으며 또 왕인 파라오들은 아들과 딸이 근친으로 결연을 했습니다. 선대 파라오가 죽은 후에는 공동으로 왕위를 물려받아 통치를 하면서 자연히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7세도 기원전 69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로 태어났고 또 18살 때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공동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참 남동생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니 참 지금은 신기한 일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또 유럽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이자 남동생과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된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의 왕조의 피를 이어받아서 기존 이집트 여성들에 비해서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또 코가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남편인 남동생과 그리고 여동생인 아르시노에와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로마의 장군이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게 돼요. 그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에게는 시저로 알려져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때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의 숙적이었던 폼페이우스를 암살하고요. 또 그래서 그의 환심을 샀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이자 누나인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만나지 못하도록 엄청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매지만 또 부부지만은 서로 간의 권력에 대한 경쟁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지가 넘쳤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전달되는 짐술에 숨어들어서 담요로 자신을 돌돌 말아 카이사르에게 잠입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카이사르를 만나게 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갖다 매료시켜서 그와 결혼해서 그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황제를 꿈꿨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그의 양아들이었던 블루투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때 블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후계자가 된 안토니우스하고 다시 클레오파트라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여자 같죠, 그죠?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9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3명의 아이를 낳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안토니우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안토니우스의 최대 라이벌이자 아내 옥타비아의 남동생인 옥타비아누스가 군사를 일으켜 이집트와 안토니우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32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대피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각기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로마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뜻은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의 파란만장했던 생이 끝나게 되는데요. 왜 후대의 서양인들은 그녀에 대하여 많은 환상을 품고 또 그토록 많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요부로 불려졌던 것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사라지자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뱀을 이용해 자살한 방식 때문에 후일 기독교 세계에서 뱀에게 유혹당하는 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장군들을 유혹해서 결혼을 했고 또 이집트를 다스렸고요. 육지전투에서 강했던 마지막 남편인 안토니우스에게 해전을 강요해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인식이 그녀를 요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대 화가들이 그녀를 다양하게 묘사했던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남성들을 유혹한 여성이기보다는 이집트를 다시금 번성하게 만들려고 했던 파라오였으며 여러 국가들의 언어를 구사한 전략가이자 지략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지략과 욕망으로도 이집트의 독립과 번영은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인 이집트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클레오파트라 사후 이집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가 한동안 여왕 역할을 했으나 그녀의 아들 칼리굴라 황제에게 살해되면서 이집트 왕조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파라오들이 세운 기념비들 중 오벨리스크들은 로마로 옮겨졌으며 지금도 로마의 여러 광장에는 이 오벨리스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집트 양식을 너무 좋아해서 티볼리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이집트 양식으로 꾸몄고요. 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이집트 예술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랑스 대혁명이 유럽을 휩쓴 18세기 말에 사람들은 다시금 고대 왕국 이집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나일강을 유람하면서 카르나크 신전이나 왕들의 계곡을 관람하는 여행 상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유럽인들에게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 오페라를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였던 주제페 베르디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베르디의 나이가 60세가 가까워져 잠정 은퇴를 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베르디는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페라의 대본인 리브레토를 읽고 흥미를 느껴서 결국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리브레토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를 악역으로 설정했고요. 또 포로로 끌려온 이디오피아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연애를 질투한 암네리스 공주의 명령으로 라다메스 장군은 돌무덤에 갇히게 되고 그 돌무덤에 아이다가 잠입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의뢰해서 만든 오페라의 줄거리인데 왠지 이집트가 주인공이 아닌 듯 싶습니다. 1861년 통일된 이탈리아에서 상원 의원까지 지낸 베르디는 많은 오페라 작품으로 이미 30대 후반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미 부와 명예를 모두 지닌 베르디에게 노년의 작품 아이다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르디는 주역 배우들을 전면부에 내세우는 기존 이탈리아식 오페라를 깨고 관현악을 전면부에 내세운 것을 보면 상당히 아이다 작곡에 고심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70년으로 예정되었던 아이다의 초연은 보불전쟁 등의 여파로 1871년 카이로에서 열렸는데 당시 배를 타는 것을 싫어했던 베르디는 이집트 초연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872년 라스칼라 극장에서 베르디의 지휘로 유럽의 초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와 유럽 공연 모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다의 성공에는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한몫했지만 당시 제국주의의 흐름을 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커진 이유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담으로는 1876년에 아이다가 피사에서 공연되었을 때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던 젊은 자코모 푸치니는 7시간을 걸어 피사까지 와서 이 작품을 보고 감동하여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었던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의 시체를 미라로 보관했고 또 죽은 후의 집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장식했던 벽화에서 파라오들의 장점을 잘 살려주기 위해 정면성의 원리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번의 리뷰로 고대 이집트 예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 로마 예술에 대하여 다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알림과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